동양미래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곤입니다. 스타트업 관심이 있거나 혹은 창업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 이 테크비즈 광화형 교육 수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회사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이쪽 업계에서 일한 지가 그래도 다 합치면 한 5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이쪽 분야에 약간 실무적으로 경험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직 스타트업 경험이 없으시거나 할 때 저의 이야기가 약간 현실 세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 창업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회사로 따지면은 네 번째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세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참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늘 이제 성공이라는 게 뭐 한 큐에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커리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먼저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요. 대학원 박사 학위 중간에 스타트업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박사 입학했고 2016년도에 박사 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거 이어서 또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스핀오프된 회사에서 또 두 번째 스타트업,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능 로봇 테마로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 창업도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진에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서울 로보틱스 멤버들이랑 작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은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해서 인원으로는 약 30명 정도의 되는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매력 중에 하나가 뭐랄까 이렇게 아주 작았던 회사, 이제 서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제 알고 있던 회사고 제 친구가 창업한 회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 4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 30명이 되는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고, 최근에는 이제 직접 이제 회사에도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렇게 커지는 거,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대단히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데서 느끼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별한 경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 창업이라는 거 관심이 있으셔서 이 수업도 듣고 하고 계실 텐데 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 창업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참 뭐랄까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스타트업 경험이 되게 강렬했었고 오늘도 이제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 겪었던 일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경험했던 스타트업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 힘들었지만 너무 그게 저는 그런 말 하는데 여태까지 해본 일 중에서 가장 가슴 뛰게 하고 뭔가 자꾸 해보고 싶은 자꾸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계속 해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스타트업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마음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스타트업 하면 드는 생각이 창업해서 대박 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부를 이제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그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경제적 성취, 나는 경제적 성취 때문에 한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직장인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소소하게 벌면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좀 경제적인 어떤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우시고 싶은 것들 그런 마음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어떤 다른 이유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주는 어떤 성취감 회사가 조직이 일반적으로 작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내가 어떻게 이 조직에 기여가 되고 이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취감 그리고 이제 도전한다는 기쁨 뭔가 힘들지만 뭔가 어려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성취감 또는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이제 생각해 본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일반적인 키워드가 주는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유연하고 수평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복지 같은 것도 좀 남다를 것 같고 아무래도 특히 요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늘 구인난이 심각하거든요. 사람을 구하기가 사람 뽑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사람 뽑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급여도 급여지만은 급여 이외의 것들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조인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한번 일해보거나 혹은 창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단순히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구현해보고 싶어 이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강력한 동기 요인 중에 하나겠죠. 제 경험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 사실 저도 창업을 막 꼭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언젠가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긴 했었거든요. 참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 우연히 이 스타트업 세계에 좀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도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네 라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때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저는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일단 박사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흔히 박사학위를 하고 나면은 많이들 고려하는 게 박사하고 교수나 아니면은 연구원 특히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같은데 연구원으로 한번 연구원 포지션에 한번 도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반적인 공대 대학원생들의 이제 커리어 패스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었죠. 제가
그 학위하는 과정에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취미가 있었는데 제가 참 이제 모터사이클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 학교에서 통학용으로 이제 작은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이제 작은 거에서 점점 이제 큰 거를 사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 때라서 돈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너무 좋아해서 이제 틈틈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큰 오토바이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이크 사고 싶었던 거 정말 새 거는 못 사지만 중고를 하나 사서 그래서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 친구들은 보통 이제 취업한 친구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공부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한 친구들이랑 시간을 맞춰서 한 2박 3일 정도 이제 놀러 가야겠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여행길이라는 게 늘 이제 뭐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샀던 바이크가 이제 중고 오토바이였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난 지 한 3, 4시간 정도 됐나? 이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 오토바이가. 그래갖고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이제 길가에다 세워놓고 이거 어떡하냐. 사실 그때 이제 오토바이 사느라고 소위 말해 연끌 해가지고 저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 저 그때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까지 왔다가 여기다가 바이크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떻게 용달차를 한 대 수배를 해서 오토바이는 일단 서울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출발을 한 길이니까 이제 어제저째 이제 친구 오토바이 뒤에 얻어 타고 이제 2박 3일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토바이가 고장나 있으니까 어쨌든 고치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이제 수리점에 이제 제 차량을 입고시킨 다음에 이거 고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돈 얼마나 들까? 이런 견적을 좀 받아봤는데 이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뿐더러 이제 중고 오토바이다 보니까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걸리고 금액은 한 3,4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는 거예요. 와, 3,400만 원. 그때 학생이니까 저는 이제 월급도 이제 규칙적인 월급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 고쳐야 돼서 고민하던 중에 고민하던 중에 이제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하러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되게 재미있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딱 타서 거기 이제 막 공지사항 같은 거 쭉 붙어 있는데 이제 뭐 1등 500만 원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1등 500만 원. 그리고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게시물을 딱 보니까는 무슨 학내 무슨 제1회 기계항공공학부 창업경진대회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 게시물이 되게 웃긴 게 붙어있던 지 꽤 오래된 게시물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게시물이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게 써있잖아요. 기간이 이제 행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뭐 접수해주세요 그런 게 있는데 접수 기간이 뭐 지금은 그 게시물 처음 제가 본 때부터 약 한 3, 4주 전부터 한 열흘 후까지 한 달 정도 게시를 해놓은 거였는데 제가 한 3주 지난 상태에서 처음 본 거예요. 사실 그 엘리베이터를 제가 매일매일 타는 엘리베이터인데 웃긴 게 이제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눈에도 띄지 않던 그 정보가 제가 이제 돈이 붕하게 되니까 오토바이 고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돈이 붕하게 되니까는 그 게시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와 1등하면 이거 500만 원을 타게 되잖아. 그럼 500만 원에 오토바이 고칠 수 있잖아. 그래갖고 그래, 이거 참석해서 대회를 참석해서 이거 1등에서 오토바이 고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근데 이제 대회가 접수 기간까지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데 한 열흘 정도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열흘 정도밖에 없는 상태였고 이거 혼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구를 좀 꼬셔가지고 상금을 좀 이제 나눠 먹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연구실에 선배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은 하나는 이제 막 저는 그때 이제 박사 이제 수료한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 이제 친한 형은 이제 졸업한 형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8월 달이니까 8월에 졸업하고 9월 초에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약간 한 달 동안에 딱히 뭐가 할 게 없는 그런 이제 약간 쉬는 타이밍에 있는 선배였어. 그래서 맨날 이제 그냥 연구실에 와가지고 이제 좀 쉬다가 눈누난다 하다가 이제 가시는 이제 형이었는데 그 형이랑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또 다른 이제 박사님 포닥 박사님 계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형들이랑 좀 친해서 아무래도 후배들보다는 좀 저보다도 뭔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경력과 연륜이 있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형들을 꼬시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제 형들 두 명을 꼬셨어요. 형들 내가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 1등 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형들이랑 나랑 이제 셋이 해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작전 다 짤 테니까 나는 1등 하면 300만 원 그리고 형들은 100만 원씩 그렇게 나눠 먹자. 그리고 이제 일은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아이템도 다 짜고 이제 할 테니까 요 페이퍼 하는 것만 좀 나눠서 하자고. 이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형들이 재밌게도 오케이를 또 해줬어. 그리고 이제 셋이서 팀을 급조해서 이제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당탕 쿵탕해서 실제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1등을 하게 됐고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뭐 약간 그런 거였어. 자동차 기반의 어떤 핀테크 아이템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참 구현하기 어려운 아이템이었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정말로 초등학생이 과학 그 공상 뭐랄까 뭐 글짓기나 아니면은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거의 그런 느낌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막 이 구글에다가 이것저것 찾아봐가지고 요새 핫한 게 뭐지? 막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아이템을 어떻게 꾸역꾸역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출품을 해서 했는데 서류가 통과하고 대면 평가까지 어떻게 또 가서 제가 이제 300만 원 제일 많이 먹기로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까지 다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참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등 수상하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막 만세 막 부르고 있었는데 참 그 아직도 그 뭐랄까 그 시상식 자리가 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저는 이제 기뻤다는 게 창업경진대회를 사실 1등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이 사실은 심사위원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고치려는 어떤 불순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참석한 상업경진대회였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뭐냐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엄청 흐뭇하게 저를 막 바라봐 저한테 막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막 개인적으로 와서 막 격려의 말씀도 따로 해주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500만 원을 이제 상금을 받았다는 생각에 너무 신나서 막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였는데 시상식이 다 끝나고 이 창업 경진 대회를 주최한 이제 학교의 교수님 한 분 계셨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찾으셔가지고 김두건 학생 뭐 1등 축하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내가 좀 부탁을 할 게 있네 우리가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 대회 끝났는데 무슨 부탁이지? 그랬더니 예 교수님 무슨 부탁이시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게 창업경진대회 1등 수상자한테는 상금도 이제 수여가 되지만 부상으로 이제 주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좀 수행을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먼저 그 창업 멘토분을 한번 소개를 해주게 될 텐데 요번에 수상한 아이템 가지고 멘토링을 받아.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창업까지 해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업할 생각이 없긴 했는데 이거를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이거 여기서 갑자기 발 빼면 왠지 상금을 받는데 제가 좀 이제 뭔가 차질이 있을까봐 일단은 교수님한테 물어봐.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 좀 막 고맙다고 막 어려운 부탁을 해서 고맙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부탁했는데 이제 1등 수상팀한테는 그 중국의 션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 션전에 가서 창업 생태계 탐방을 좀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 탐방을 하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경비는 이제 과에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김종호 학생은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선전에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가서 거기 생태계를 한번 창업 생태계를 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는 걸 또 해달라 팀원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부탁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중국에 놀러 가는 걸로 생각하면 또 별로 부담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통역이나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준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것도 뭐 하겠다고 하고 이제 끝났어요. 창업 수상 이제 수상식 다 끝나고 끝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상금도 잘 받고 이제 상금 잘 받고 나니까 이제 한동안 잊고 있었지. 그리고 과에서도 상금을 지급을 한 다음에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8월에 경진대회 하고 한 서너 달 정도가 그냥 지났어요. 저도 이제 잊혀져 버린 거지. 왜냐면은 창업을 실제로 할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연락 없으면 뭐 하는 거지. 이제 그러고 이제 한 학기 지났는데 2학기 끝날 쯤에 한 12월 달이었는데 과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김두건 학생 그 예전에 창업경진대회 그거 1등 수상한 거 그거 보고서를 내셔야 돼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그때는 보고서 내기로 했지. 이제 사실 상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완전히 머릿속까지 깨끗하게 잠깐 지워졌던 건데 또 먹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막 비자 받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중국 갔어요. 선전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팀원 3명이었는데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형 한 명은 9월달에 회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 형 못 가고 나랑 이제 박사님이 줄서 이제 중국 현천에 간 거예요. 처음에 그냥 박사님이랑 그냥 편하게 놀러 가서 좀 쉬다 온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가서 실제로 이 현천의 창업 생태계를 둘러보게 됐어요. 과사에서 그 이제 통역과 가이드를 해줄 가이드분을 이제 어레인지를 미리 해놔가지고 한번 이제 선전의 도시들을 둘러보고 그리고 창업 어떤 생태계 위주로 이제 쭉 보게 됐는데 이게 되게 제가 중국에 가본 게 고등학교 때 한번 가보고 한 뭐 10년 넘게 안 가다가 간 거니까 이렇게 동영상에 보는 것처럼 현천이라는 도시 엄청 일단은 번화하고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도 되게 많고 활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창업 인프라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방문한 데가 그 요새 뭐라고 하지?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그 동네는 중국의 엑셀러레이터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어떤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둘러보고 그리고 화창베이 현장의 화창베이라는 곳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로 따지면 약간 용산 정자상가 약간 그런 데예요. 이제 화창베이 위주로 이렇게 둘러보고 했는데 그 화창페이에서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팅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봤던 그 수많은 중국의 이제 20대 예비 창업가들 또는 막 창업한 친구들이 되게 많고 참 일도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되게 막 그냥 누덕누덕하게 막 입고 그냥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 사실 막 머리도 막 우리가 소위 실리콘밸리에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랑 상당히 좀 비슷한 이미지였어요. 근데 얘네들 뭔가 배수의 진을 치고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 제가. 뭔가 얘들 되게 열심히 하네.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얘네들 너무 저는 이제 한동안 한국에서는 참 그런 모습을 뭐 물론 제가 학교에만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 학생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지만 또 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출국할 때는 눈누난다 되게 막 즐겁게 놀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귀국길에 뭔가 좀 마음이 좀 묵직해 졌어요. 약간 반성하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고 나 이거 나는 그냥 이거 그동안 멍 때리고 지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중국한테 이거 뭐 따라잡히거나 우리나라 막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그 교수님께서 내줬던 두 가지 숙제 중에 첫 번째 숙제였던 그 멘토링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 두어 달, 두세 달 정도 되게 열심히 멘토링을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공부만 했던 학생 입장에서 또 되게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토링을 받는 중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이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학위에 집중을 하고 그런 게 사실 저한테 이제 마땅한 건데 좀 새로운 세계에 좀 눈을 뜬 느낌? 그래서 이거 괜찮은 아이템 없나? 이런 거 그리고 기존에 이제 멘토분이랑도 그때 멘토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어떤 엑셀러레이팅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지속적인 그 멘토링 받으면서 뭔가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되게 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바이크 고치겠다고 이제 발들였던 부분인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계기로 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있었던 어떤 작은 가능성 이런 게 좀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물을 줘버리게 돼서 이제 씨앗이 피어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창업을 저도 알게 모르게 창업을 꿈꾸는 이제 예비 창업자가 돼가고 있었고 제가 이제 계속 그래서 그때 8월달에 경진대 수상하고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8월에 경진대 수상하고 2016년 12월에 5년 전이네요. 중국 선전에 가서 이제 약간의 충격을 받고 나서 2017년 1, 2, 3월 거의 이제 2017년 1, 4분기를 계속 이제 창업하겠다고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창업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 같이 그 창업경진대에 나갔던 박사님이 하루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누구 한 명 소개를 좀 시켜줘도 돼? 그래서 누구신데? 그랬더니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어떤 치과 의사분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템은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금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 그 아이템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거기서 이제 공동 창업을 해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었냐면은 그게 헬스케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치과 의사분께서 이제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그 뭐 이제 중풍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손을 좀 쓰지 못해서 스스로 양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제 치아를 이제 고쳐주는 경험을 이제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치아를 제대로 관리를 이제
물리적으로 손이 불편하니까요. 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쓰지 않고 양치할 수 있는 손을 이제 섬세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서도 구강 위생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고안을 하신 게 어떤 마우스 피스 형태의 이제 구강 세정기였던 거예요. 마우스 피스가 있고 이제 마우스 피스가 어떤 기계에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세정액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정액 가글액을 넣어줬다가 이제 여기 안에서 우글우글우글 한 다음에 가글액을 다시 이제 석션 해내는 그런 기계를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는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이제 구현을 해놨는데 요거를 상용화 레벨까지 올려보려니까 이거는 당신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걸 해볼 사람을 찾기 시작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박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또 기회이기도 하고 제가 봐도 뭐 문제 정의나 이런 게 솔루션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같이 하기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그래 나 그래도 지난 몇 달간 진짜 한번 창업해보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래 이것도 이제 하늘의 뜻이로구나 이러면서 요걸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대학원에서 제가 여기서 전공이 기획과고 제조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계도 좀 만져보고 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 경험을 살려보면은 이 제품을 한번 상용화하는 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전에서는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드려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 치과 의사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치과 의사분께서 대표하시고 CEO 하시고 제가 이제 CT 포지션으로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차려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스타트업 하드웨어 이제 헬스케어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스타트업 하면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실무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흔히 사람들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해서 스타트업의 이제 성장 주기를 5단계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 좀 되돌려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요 1번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 같죠. 이제 창업 경진대회 이후에 이제 멘토링하면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걸 계속 이제 제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은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치과 의사분이 찾게 된 발견하게 된 이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서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치과 의사분께서는 요 2번까지는 해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뭐 MVP라 해서 이제 영어로 하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시제품인데 최소 기능 시제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말로만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어떤 장치 가지고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이거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시제품 요걸 이제 MVP라고 하는데 MVP가 있었고 그 치과 의사분이 저한테 같이 해보자 하는 게 요 이제 3, 4, 5번 단계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용화 그리고 이제 이게 장사를 상용화하는 거는 어떤 뭐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나 기술 단계로 있던 거를 정말로 제품의 형태로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파는 일련의 행동을 이제 상용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상용화를 해서 그래서 이게 잘 팔리게 되면은 스케일업, 규모를 키워가는 거죠. 규모를 키워가는 작업. 그래서 잘 되게 되면은 이제 머추리티,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어떻게 따지면은 뭐 아기나 뭐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서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회사의 성인이 돼서 그 생태계의 일원으로 이제 당당하게 편입이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5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통상 이게 소위 말하는 J 커브라고 하는데 요 상용화 이후에 판매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뭔가 매출도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되죠. 머릿속에 대략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 일에 착수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잘 몰라서 저도 참 잘 몰라서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죠. 그래서 치과 의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프로토타이핑까지는 해본 상태였어요. 이 컨셉이 된다. 근데 요걸로는 조금 장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요 프로토타입을 조금 고도화해가지고서는 이게 다 되면은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요걸 만들면 되겠지. 궁작 만들면 되겠지. 잘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팔면은 이제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때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닌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사안을 되게 단순하게 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박사학위까지 했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였으니까 사실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도 경험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는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초창기의 애로사항들은 비교적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바깥에서 단순히 처음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잘 안 보였던 게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처음에 기술 상용화를 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저도 되게 똑같았어요. 제가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그림인데 예를 봅시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 기구물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제품을 설계를 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어에서 처음에 제품을 설계를 해요. 처음에 외관 모양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피스가 있고 마우스 피스가 이렇게 호스로 어떤 세정기 본체에 연결되고 뭐 이런 구성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이제 설계를 시작해요. 약간 청소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소기 끝에 그 먼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입안에 있는 이제 오물 찌꺼기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마우스 피스가 달려 있는 거죠. 청소기인데 이게 되게 기왕이면은 좀 깔끔하고 예쁘게 설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하드웨어 시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제 워킹 목업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워킹 목업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양산품과 동일한 어떤 구조를 갖는 시제품을 만드는 건데, 양산품은 이제 금형을 이용해서 부품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부품을 딱 한 개만 이제 사람들이 수작업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창업해서 어떻게 막 뭐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막 경진대 같은 것도 많이 나가서 수상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받게 돼서 어쨌든 이 일을 한번 이 본격적인 기술 상용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목업을 참 여러 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디자인 심미적으로 품질이 좋으면 이 조립성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품을 조립을 해서 이제 완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기왕 이 조립하는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다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립이 쉬워야지 같은 시간 작업자가 작업을 해도 여러 대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립성이 너무 안 좋으면은 생산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목표로 하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디자인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이런 과정이 참 괴롭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기구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안에 뭐 밸브랑 그 밸브를 제어하는 일련의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워를 통제하는 뭐 SMPS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쭉 어레인지 해가지고 뭐 이제 PCB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로 설계도 물론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저는 이제 컨셉 회로만 직접 납땜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산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요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특히 되게 직접화되고 소형의 어떤 장치들은 이런 이제 떠머리 수, 이제 열 이슈, 막 회로가 너무 뜨거워져서 냉각이 안 돼가지고 문제 생긴 이슈들. 요새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 작은 제한된 범위에 많이 이런 소자들을 직접 해서 조립해야 되는 애들은 이런 문제들이 많죠. 요거는 근데 사실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발열 많이 나고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히싱크를 충분히 크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겠지만, 뭐 팬도 달고 요 예측할 수 없는 요 이슈 때문에 회로 설계를 더 다시 하고 근데 또 여기가 문제여서 여기 바꾸면 또 어떨 때는 요거랑 커플링 돼서 여기서 문제 터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회로가 생각보다 단순한 회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또 계속적인 이렇게 서로 커플링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연달아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EMI, EMC라는 거는 어떤 전자파적인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나중에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KC 인증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인증을 어떤 일련의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쳐서 요게 전파 특성이 안전하다, 이거 뭐 폭발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없다, 이런 게 이제 OK가 나야지 이제 KC 인증 받아서 출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자파 특성도 참 실험하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KC 인증, 이제 전자파 인증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전기장이나 또는 자기장을 인가해서 어떤
갑자기 짧은 시간에 큰 어떤 전기 에너지 또는 뭐 자기 에너지를 제품에 가했을 때 제품이 오류를 안 일으키고 정상 작동을 할 정도로 충분히 내구성이 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전자기 특성이 되게 좀 취약해서 이런 게 또 고장이 난다. 그럼 또 요거 때문에 또 요거를 또 이제 수정해서 다시 하느라고 또 막 PCB 회로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실제로 많이 고생했던 부분인데, 이 인터페이스 뭐 회로를 100% 제가 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면 좀 난데, 뭐 예를 들어서 SM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쓰고 이거를 또 여기다 올려가지고 회로를 완성한다 했을 때 그 이 소재랑 이 소재랑 맞닿는 부분에 뭐 하네스나 와이어 하네스나 이런 것들의 규격들 잘 호환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소재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뭐 수입 모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잘 쓰지 않는 커넥터를 이용해서 막 연결해야 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 골치 아픈데, 그러면은 그거 뭐 커넥터 하나 또 없어가지고 그거를 커넥터를 또 빼서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걸로 또 수작업을 해서 막 그렇게 막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이 참 그것도 괴롭고, 그렇다고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서 다른 모듈로 또 바꾸자니 막 사양이 맞닿는 게 없고, 참 막 그런 되게 사소한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일이 막혀버리면 어쨌든 간에 시간적으로는 계속 이제 로스가 나니까, 저도 이제 그 옛날에 고생했던 시절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막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사소한 인터페이스가 요에 딱 얘랑 조립이 그냥 용이하게 되면 좋은데, 하필이면은 요쪽 모듈의 인터페이스가 호환성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품도 이제 막 그 커넥터 구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막 애로사항이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들 가능하면은 좀 뭐라지 구하기도 용이하고 또 수급도 좀 자주자주 되고 이런 것들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회로 설계가 뭐 복잡하거나 막 다단으로 막 설계해야 돼서 막 수율이 내가 의도한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율이 되게 떨어지고 제조 원가가 비싸게끔 설계가 되는 경우, 만약에 기능은 잘 작동하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수율이 너무 떨어지고 단가가 비싸면은 그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야 이걸 또 그러면은 제조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또 고객한테 공급하게 되면 공급가가 또 올라가게 되고, 뭐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구강세정기의 몸체랑 기구부라고 하죠. 기구부랑 그리고 이제 전장부, 전자회로들을 어떻게 또 처리했다 칩시다. 처리했다 쳐도 이번에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부품들을 제가 100%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상용품으로 공급되는 부품들 조달해다가 이제 조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제품은 사양이 아주 내가 쓰는 거에 딱 들어맞는 애야. 그런데 하필이면 얘가 참 제품이 이게 널리 쓰이는 게 아니고 약간 스페셜 파츠여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구하기에 재고도 많이 없어서 수급도 해외에서 막 직접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드 타임, 이 리드 타임이 또 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생산하는데 걸리는 어떤 수급하는데 걸리게 되는 시간. 그 만약에 해외에서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막 에어로 와도 뭐 열을 걸리고 재수 없어서 관세청에서 또 뭔가 서류가 미비돼가지고 또 여기서 물리게 되면은 또 관세에서 시간 걸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또 길어지면 시간이고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좀 괴로움이 있겠죠. 그리고 요 부품 같은 거는 또 내가 구매를 할 때 기왕이면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만 많이 사야 그잖아요.
그 애누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 부품 10개 살 테니까 깎아주세요. 이거보다 한 10,000개 살 테니까 뭐 100% 깎아주세요.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저한테 협상력이 생기는 건데, 또 스타트업은 처음에 제품 초도 양산을 할 때는 최소 생산 수량을 가장 가능하면 적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된 제품인데 갑자기 막 10만 개 만들어서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은 수요를 일으키려면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비용이니까 쉽지가 않겠죠. 특히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과정 자체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케팅에도 또 돈을 좀 많이 못 쓰잖아요.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꾸역꾸역 프로토타이핑을 완성을 해서 이제 양산까지 좀 올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회사에서 한 거고, 이제는 제조 공장에 가가지고 양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에 그래서 이제 양산 공장을 찾게 돼요. 근데 또 이 과정에서도 참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선 물론 뭐 계약서도 쓰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설계 데이터들을 그대로 공유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제조 공장에서 만약에 작정을 하고 뒤통수를 치겠다 하면 이 공장에서 만들어다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문을 1,000개 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한 2,000개 만들어요. 그래서 1,000개는 우리한테 납품하고 1,000개는 자기네들이 갖다 파는 거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그때 창업하면서 만났던 동료 이제 창업가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도 실제로 겪으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산한 다음에 이거를 홍보를 하려고 전시회장에 이제 제품을 들고 전시회에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장 가면은 보통은 이제 섹터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부스가 모여 있잖아요.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생활용품, 여기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섹터에 있는 이제 제품들을 이제 전시 부스를 만든 다음에 쭉 돌아봤는데 세상에 내가 개발한 제품이랑 그냥 색깔이랑 로고 같은 것만 좀 다르고 내가 이 주문했던 이 공장의 직원들이 막 나와서 내가 만든 제품이랑 똑같은 거를 팔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기술을 IP로 내가 보호하고 있다고 하고 해도 얘네들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면은 참 곤란하죠. 왜냐면은 소송이라는 게 또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거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그거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뭐 만약에 특허가 있다 그러면 특허를 회피해서 설계해서 한 거다. 이거는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고 다른 제품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게 되고,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어서 특허를 내가 가진 만약에 전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잘 회피를 하면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결국 그 회사는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고 이 경쟁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제조 파트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 있을 수 있고, 뭐 운 좋아서 믿을 만한 이제 제조 파트너를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막상 이거를 양산을 해놨더니 DFM이 지더라고요. 여기서 DFM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네요. Design for Manufacturing.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생산 고려 설계예요. 그러니까 시제품 단계까지만 해도 양산에 대한 고려를 별로 안 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만듭니다. 제품은 시제품 한두 개 만드는 거는 수작업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단위로 만든다는 거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산성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부품이 양산성이 안 좋게 되면은 또 이거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부품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면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겠죠.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설계 변경을 하다가도 극복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생산 수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막 이제 쿵짝쿵짝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되게 제한이 되게 되면 결국 제조라는 게 보면은 재료의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재료값보다 그 어떤 이 인프라를 가지고 쭉 생산하는데 있으니까 시간 그 내가 그 공장의 한 라인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비용이라서 가능하면 내가 그 외주를 주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또 비용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 제가 라인을 어쨌든 계속 그 공장의 라인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양산성이 안 좋게 되면은 시제품 단계에서 막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제품이 괜찮았는데 양산으로 만드니까 또 그때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거랑 제품의 퀄리티가 다른 거야. 그러면 또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이게 이런 걸 해결 안 되고 나가게 되면 제품이 시제품에서 처음에 요 단계에서 봤을 때 참 이 좋아 보였던 그 제품이 되게 허접하게 느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통계적인 얘기겠지만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또 경험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때 양산되는 제품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봤을 때 한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아 이건 뭐 제품 뭐 하나 만드는데 뭐 한 반년이면 되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저도 이제 몇 년간의 어떤 제조 경험이 이제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예측 못하는 문제들로 이 수많은 딜레이. 결국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는 내가 시간을 더 써야 된다는 거고 시간은 곧 돈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이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 첫 번째 스타트업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걸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이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양산 준비만 요거만 하다가 이 과정에 물려가지고 지지부진해지고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늘 한계가 있고 그 당시에 뭐 의사결정을 그 치과 의사분이 CEO셨으니까 CEO 분께서 주로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충분한 인력이 또 없다 보니까 제가 엄청 좀 제 혼자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또 저의 역량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저도 그 당시에 경험이 또 충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일은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못하니까 시간은 가고 진행은 잘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죠. 요거는 조금 심플하게 사안을 봐서 어려움을 설명하는 건데 요 다음 장표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정말로 이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많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1년에 프로그램 올려서 이제 작동하는 거 생각하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앞전에 보여드린 건 진짜 순전히 제조 관련돼서 애로사항들만 좀 말씀드린 거고, 제조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6가지 분야의 지금 이제 액션들이 있는데, 이게 병렬로 쭉 수행이 잘 돼야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양산의 차질이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이거를 동시에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 하드웨어가 스마트폰이랑 연동돼서 막 앱으로 작동시키시고 막 꼈다 꼈다 하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앱 소프트웨어도 또 만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 상황에서도 구강세정기를 제어하는 부분, 그래서 핵심 전자 소자들, 뭐 CPU라든지 핵심 전자 소자들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을 써야 돼. 그리고 기타 뭐 이제 전원 공급해야 되고, 뭐 스위치가 있고 기타 전기 소자들 있고 뭐 했을 때 걔네들도 쭉 통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구강 세정기라고 봤을 때 그 몸체를 이루는 기구부, 우리말로는 보통 요 부분은 전장부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메카니컬이니까 기계 부분, 기구부들도 이제 기구부들 양산성 좋고 그러면서 보기도 좋아야 되고, 요거 잘 통제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PI의 테스트라고 했는데, 인증받고 이런 걸 말해요. MPI는 이제 New Product Introduction이라서 요 부분이 또 되게 참 이제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전혀 그 당시에는 고려도 못했던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체감을 하게 됐었죠. 예를 들어서 구강세정기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시제품 하면서 이거를 인증을 받아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의료기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세상에 잘 없던 기기이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이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가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일련의 어떤 특별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또 별개의 특별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만드는 거면은 그래도 좀 난데, 요런 과정을 이제 MPI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이걸 뭐 식약처에도 문의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뭐 KC 인증 통제하는 그런 기관들 이런 데 문의를 해봐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잘 몰랐었고, 부담탕 쿵탕 하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6가지가 쭉 병렬적으로 잘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만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역량이 부족해서 마케팅은 뭐 거의 업무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은 데모데이라든지 고객 아니 투자자분들한테 설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동영상 같은 거, 그 정도만 좀 만든 거고, 사실 마케팅도 시장 분석해야 되고, 제품 나왔으면 갖고 다니면서 데모도 하면서 그 제품이랑 마켓 매치 시켜서 마케팅 어떻게 할지 전략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돼 있네요. 뭐 크라우드 펀딩 할 거면은 앞에 그 전략들 다 세워서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오픈해서 요 부분도 해야 되면서,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앱이랑 연동해서 작동하는 거면 앱도 개발해야 돼, GU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디자인도 기왕이면 앱 서비스인데 허접하게 막 있는 것보다 좀 사용자 친화적이고 보기에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 GUI라고 그러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은 잘 만들어야 되지, 소프트웨어 문제 없도록 잘 만들어야 되죠. 이거를 또 시험을 해가지고 기존의 하드웨어랑 통합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통합하는 과정 있기 전에는 그러면 또 이 하드웨어 제품 부분을 다 잘 만들어놔야겠죠.
부품 선정하고 뭐 목업도 만들고 부품들 다 조달해가지고서는 이제 PCB로 만들어야 되는 건 PCB 뜨고 기구부는 또 목업 만들어야 되는 거 있으면 다 이제 시제품 용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가 올려야 되는 것들 있으면은 포팅해야 되는 거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요 단계에서 딱 인테그레이션 해갖고서는 이게 쫙 나가야 되는데 또 여기까지는 또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한 해봤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되네요. 여기까지 되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양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양산 현장에서 그러면 부품들을 다 어떻게 다 직으로 잘 고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조립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요거를 양산을 실제로 수행을 해가지고 요 끝에서 이제 제품을 드디어 이제 고객들한테 출시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다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타임 스케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6가지 부분에서 이게 어김없이 이게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런 수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는 거를 처음에 저도 이제 창업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고민하지도 못했었고 하면서 뭔가 잘 안 돼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다 보니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런 그 큰 그림 속에서 프로젝트가 병렬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통제를 제대로 못했거나 그런 거를 참 깨닫게 됐죠.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특히 이런 제품 만들어서 파는 스타트업이요. 그럴싸하게 멋있는 어떤 전자제품 하나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수반되는 노력이 좀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또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해보니까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도 많지만 지금 뭐 성장하고 깨닫게 된 것도 많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하라 그러면 진짜 다시는 하기가 참 싫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어요.